네, 안녕하세요. 소개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독일 막스 플랑크 분자생리학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정현우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브릭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 말씀드리고요. 특별히 오늘 웨비나에 연사로 초청해 주신 BD코리아 관계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록 현장에서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여러 한국에 계신 연구자분들과 소통하고 또 교류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또 이런 온라인 학술 정보 교류를 지원해주고 계시는 우리 브릭 관계자 및 실무자분들께도 감사와 응원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싱글셀 RNA-seq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 BD에서 출시된 마이크로엘 베이스의 하이스루풋 플랫폼을 좀 소개해드리고 여러 이제 연구자분들 중에서도 특히 관심이 있으셨지만 접할 기회가 많지 않으셨던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대략적인 발표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먼저 단일세포 유전자 분석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실제로 상용화되어 활용 가능한 그런 하이스루풋 플랫폼에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 이 분석이 어떤 원리와 기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주로 이곳 독일에서 수행했던 연구 결과들을 응용 예시로서 좀 요약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단일세포 유전자 분석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연구하는 이 대부분의 생체 시료들은 굉장히 복잡한 세포의 다양성, 즉 헤테로지니어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다양한 종류의 세포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세포들이 특정 구조를 이루면서 외부 자극이나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서로 다른 활성 상태나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굉장히 변화무쌍한 어떤 유전자 발현의 인위성이나 또 다양한 세포 분열 주기,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 사실 모든 세포들은 각각이 하나의 독립된 소우주로서 완전히 동일한 세포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생체 시료를 구성하는 세포의 수만큼이나 다양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기존에 활용되어 왔던 유전자 발현 분석 방법, 이를테면 마이크로어레이나 벌크 RNA-seq의 경우에는 이러한 세포 간의 차이를 무시하고 전체 샘플의 평균적인 값으로만 유전자 발현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결과는 실제 생체 시료가 가진 기능이나 여러 가지 분자적 특징을 명확히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었죠. 반면에 만약에 우리가 세포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이 세포가 발현하고 있는 유전자들의 종류와 그 양을 제대로 분석해낼 수 있다면, 즉 이것이 가능하도록 비용이나 기술이 뒷받침이 된다면 우리는 이 복잡한 생물학적 시스템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훨씬 더 정확하고 정밀한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흔히 이런 비유들을 들곤 합니다. 먼저 벌크 RNA-seq의 경우는 과일 스무디를 만드는 것과 유사하게 수많은 여러 가지 세포나 조직들을 다 갈아서 섞어서 이제 그 평균적인 유전자 발현 정보를 얻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단일세포 유전자 분석은 과일 샐러드에 가깝습니다. 이 샐러드 안에 여러 과일들이 각각의 맛과 향과 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세포 각각이 가진 분자적 특징들을 통해서 본래의 샘플이 가진 세포의 종류와 그 구성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웨비나에서 함께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이제 최근에는 스페이셜 트랜스크립토믹스라고 하는 이 샘플의 조직학적 구조와 위치 정보를 유전자 발현과 함께 분석하는 기술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과일 타르트와 같이 이 세포들의 위치와 배열, 또 세포 간의 물리적인 거리도 함께 분석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 발현을 분석한다고 할 때 이 샘플의 상태나 종류, 또 연구 목적, 그리고 비용 등을 고려해서 가장 적절한 분석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단일세포 유전자 분석으로 돌아와서 실제로 이 기술은 이미 다양한 생체 조직이나 여러 가지 생물학적 시료들이 가지고 있는 세포의 다양성과 또 기능적 특이성과 다이나믹한 그런 분자적 변화들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생명정보학의 비약적인 발전과 맞물려서 차원 축소라고 하는 이 분석 과정을 통해 세포 종류들을 구별을 해내고 또 세포 분화나 염증 반응과 같이 연속적인 분자적 변화에 대한 트라젝토리, 또 세포의 궤적을 이제 분석하기도 하며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생체 시료가 가지고 있는 세포 구성의 구조를 또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 방법들은 이제 이전의 기술과 비교해서 어떤 부분에서 더 낫다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전혀 새로운 해상도와 정밀도로
이제 과거에는 접근조차 불가능했던 그런 생물학적 시각과 발견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연구 현장에서 어떤 장비나 시스템들이 이런 분석에 활용되고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하나에서 유전자의 발현 분석이 가능하게 된 것은 이제 햇스로 이제 겨우 10년하고도 좀 더 지난 아주 최근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9년에 이 실험용 생쥐 난자 하나에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수정란이 분할되어서 생긴 이 블라스토미어, 그 난할구 하나에서 처음으로 유전자 발현 분석을 이제 성공한 이후로 지난 10여 년에 걸쳐서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와 기술들이 보고되어져 왔습니다. 그 결과 처음 세포 하나를 분석했던 연구에서 이제는 수만 개에서 수십만 개 혹은 100만 개 이상의 세포들을 동시에 분석하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세 가지 플랫폼, 드랍플릿 기반의 기술과 마이크로웰 혹은 나노웰 기반, 그리고 인시추 바코딩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기술을 통틀어서 하이스루풋 싱글셀 분석 기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일세포 수준에서 유전자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이제 여러 기술들은 당연히 각각의 장단점들과 또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그림에서 간단하게 비교를 해서 좀 요약을 해드린다면, 이 그림에서 이 12시 지점에서 시작을 해서 실제 연구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강도는 시계 방향으로 갈수록 증가를 하고, 결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은 반시계 방향으로 갈수록 많아집니다. 연구자가 입으로 세포 하나하나를 이제 체리피킹하는 방법이 지금도 뭐 실험 세포 배양 과정이나 이런 데 사용되고 있지만, 역시나 가장 어려우면서도 아웃풋은 적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으로는 마이크로 플루이딕스 미세 유체 시스템이라고 해서 플루이다임 C1이라는 장비를 통해서 이제 널리 알려진 이 방법이 수백 개 정도의 단일 세포를 분석하는 데 활용되어 왔습니다. 로보틱스를 접목시킨 이 유세포 분석 시스템이 그 다음으로 위치를 하고 있고요. 다른 어떤 플랫폼들과도 비교했을 때 굉장히 다루기가 쉬우면서 또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이 드랍플릿과 마이크로웰 기반의 기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하이트루풋 플랫폼들은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아웃풋에 있어서도 단연 월등하기 때문에 최근에 단일세포 유전자 분석이라고 하면 거의 이 방법을 사용한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실제로 상용화되어 있는, 그래서 연구자분들이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장비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이 세 가지 정도의 플랫폼을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옆에 두 제품은 이제 드랍핏 기고요. 랩소디의 경우 마이크로웰 기반의 시스템입니다. 왜 하필 이 세 가지 시스템인가? 이제 가장 쉽게는 실제로 제가 직접 액티브하게 활용하고 있는 장비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헤드로 일하고 있는 이곳 막스 플랑크 연구소 싱글셀 멀티오믹스 실험실 안에 이제 저희는 이렇게 시퀀서 장비와 함께 이 세 가지 장비들을 세팅을 해놓고 분석 필요와 연구 목적에 따라서 적절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 이 세 가지 장비는 현재 가장 대표적인 상용화 장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까지 출시된 이제 여러 가지 단일세포 분석 장비들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하이스루풋 장비들이 여기까지고요. 또 그 중에 RNA 쓰기 가능한 장비는 한 이 정도, 또 그러면서 분석 전 과정에 대한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가진 플랫폼과 또 다루기 쉬운 그 플랫폼들을 선별하고 나면 이미 이 세 장비밖에 남지 않고요. 또 연구자의 핸드온 타임이 짧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10X 크로미움 장비는 가장 먼저 이 단일세포 분석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해서 현재 거의 독점에 가까울 만큼 전 세계 많은 연구자들이 활용하고 있는 장비가 되었습니다. 실제로도 굉장히 좋은 장비이고 또 퍼포먼스도 훌륭하지만 또 알려진 그런 활용도와 또 명성에 비해서는 또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에 비해 이 BD 랩소디 장비는 상대적으로 나중에 출시가 되어서 아직은 많은 연구자분들에게 생소하리라 생각되지만 이 10X 장비와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장점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비용일 텐데요. 사실 점점 더 많은 연구자들이 이 단일세포 분석을 실제로 활용을 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이 높은 비용이 이 진입장벽을 만드는 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랩소디 장비는 장비 자체의 가격은 최소 사양 기준으로 10X 장비에 비해 대략 5분의 1 정도, 또 분석 비용도 세포 2만 개 분석 기준으로 절반에서 약 3분의 1 수준밖에 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이크로웰 기반 시스템의 특성상 아주 적은 세포 수의 샘플로도 분석이 가능을 하고, 또 결정적으로 세포의 종류나 크기에 따른 편향 없이, 그러니까 실제 생체 시료가 가진 세포 구성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X 장비의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굉장히 빠른 유속을 가진 플루이딕스와 드랍플릿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혈액세포처럼 원래 액체 상태에서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세포들은 분석 효율이 굉장히 높은 반면에 파이브로블라스트나 뭐 상피세포들처럼 크기가 크거나 혹은 시어 스트레스에 취약한 세포들은 프로세스 과정에서 데미지를 받거나 사멸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뭐 예를 들어 혈액세포와 조직세포가 1대1로 분포하는 그런 복잡한 세포 구성을 가진 샘플을 이 10X 장비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혈액세포가 7대3에서 혹은 8대2 정도까지 굉장히 우세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에 비해 이 랩소디 장비의 경우는 중력으로 세포들을 웰 안에 이렇게 가라앉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세포의 종류나 크기, 모양에 영향을 안 받거나 현저히 덜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 조직의 세포 구성비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밖에도 이 랩소디 시스템의 경우에는 이 세포들을 최대한 프로세싱한 다음에 원하는 세포 수만큼 이제 서브 샘플링을 해서 따로 분석을 하는 것도 가능을 하고, 또 마그넷 비드를 이용해서 바코딩을 하기 때문에 젤 비드를 사용하는 10X 시스템처럼 한 번 분석 후에 녹아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4도씨에 장기간 보관하면서 동일한 샘플을 통해서 얻은 이 비드를 가지고 반복해서 분석이 가능합니다. 또한 카트리지 하나에 약 2만 개까지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특별한 바코딩 항체를 이용하면 여러 조건들에 대한 샘플 멀티플렉싱도 가능합니다. 굳이 이 시스템의 단점을 꼽자면 프로세싱 과정이 매뉴얼로 이루어진다는 점인데요. 이제 한편으로는 이 매뉴얼 프로세싱 자체도 이 시스템의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연구자가 이 분석 진행 과정을 각 단계마다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실험 조건이나 이 목적에 따라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싱글 뉴클리아의 RNA식을 하기 위해서 이 샘플의 인큐베이션 타임이나 아니면 버퍼 조성을 연구자가 직접 이제 임의로 변경을 하고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하이스루풋 싱글셀 분석이 이제 실제로 어떤 원리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이제 BD 랩소디 시스템을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10X 시스템도 원리상으로는 이와 거의 유사합니다. 가장 먼저 이제 분석하고자 하는 생체 시료, 뭐 이를테면 다양한 조직이나 오가노이드나 아니면 배양된 세포들을 적절한 물리적 방법과 또 효소 처리를 통해서 단일 세포 상태로 분리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세포들이 충분히 희석된 상태에서 20만 개 이상의 이 마이크로웰로 구성된 카트리지 위로 뿌려주게 되면 세포들이 가라앉으면서 웰 하나에 세포가 하나씩 흩어져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후에 각각의 세포와 mRNA들을 표지해 줄 수 있는 이 마그넷 비드를 과량으로 넣어주게 되는데요. 이 비드는 세포처럼 농도로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크기 자체가 웰 하나에 하나씩만 들어갈 수 있도록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웰이 각각 하나의 이 바코딩 비드로 채워질 수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세포를 라이시스를 시키면 즉각적으로 mRNA들이 이 비드의 표면에 코팅되어 있는 올리고에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석을 이용해서 아주 쉽게 이 mRNA가 붙어 있는 상태의 바코딩 비드들을 한 번에 걷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세포와 mRNA의 각각 이 올리고를 통해서 아이덴티티를 부여하는 이 바코딩 기술의 핵심은 마그넷 비드 표면에 코팅되어 있는 올리고의 구조에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각각의 비드들은 모두 고유한 시퀀스의 올리고로 코팅이 되어 있는데 그 구조를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크게 이렇게 4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PCR 어댑터, 이것은 이제 시퀀싱을 위한 라이브러리 제작 과정에 공통적으로 사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셀 바코드 영역으로 하나의 비드는 모두 동일한 셀 바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각각의 비드는 서로 다른 바코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의 마이크로웰 안에서 비드 하나가 세포 하나랑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고안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Unique Molecular Identifier라고 하는 UMI라고 하는 영역으로, 이 UMI는 같은 비드 위에 존재하는 이 올리고뉴클리오타이드라고 하더라도 모두 다른 시퀀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리고 하나가 하나의 mRNA 분자와 매칭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 유전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숫자의 UMI들이 검출되었는지를 확인을 함으로써 그 유전자의 카피 넘버, 즉 발현량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mRNA의 3' 말단에 있는 폴리A와 상보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이 mRNA들을 선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폴리T 시퀀스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마이크로웰 안에 세포 하나, 또 바코딩 비드 하나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이 세포를 용해시키게 되면 세포에서 나온 mRNA들이 이렇게 비드 표면에 있는 올리고와 결합을 하게 되고, 이 상태에서 역전사 과정을 진행시킴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cDNA가 직접 결합된 형태로 바코딩 비드의 세포의 유전자 발현 정보를 각인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의 과정은 이제 일반적인 시퀀싱용 라이브러리 제작 과정과 거의 유사합니다. 올리고의 이러한 그 PCR 어댑터, 셀 바코드, UMI, 폴리-T 시퀀스가 cDNA와 연결된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제 PCR과 또 DNA 정제 과정을 반복하면서 시퀀싱에 필요한 어댑터와 인덱스를 양쪽 말단에 추가를 해준 다음에 75베이스 페어의 길이로 페어드 앤드 리드 시퀀싱을 수행을 하게 되면 리드 1에서는 이 셀 바코드와 UMI 정보가 들어가고 리드 2에는 각 트랜스크립트의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각 리드의 시퀀싱 결과로부터 각 세포가 어떤 세포인지, 그다음에 각각의 유전자가 어떤 유전자인지, 그리고 해당 유전자의 발현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추출을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와 같이 각각의 세포에 어떤 유전자가 얼만큼 발현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매트릭스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생명정보학 기법들을 이용해서 이제 결과를 다양한 방법으로 시각화하고 또 세포의 종류나 다른 여러 가지 실험적 방법에 따른 비교 분석들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단위세포 유전자 분석 바이오인포메틱스 기법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렇게 이제 깊이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일반적인 분석 파이프라인을 좀 간략하게나마 소개를 해드리자면 우선 전체 데이터 안에서 세포와 세포 간의 차이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유전자들을 먼저 선별을 해냅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들을 이용해서 주성분 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라고 하는 이 분석을 수행을 하게 되면 유전자 발현에 있어서 여러 세포들이 가지는 이제 유사성과 차별성을 기준으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세포들을 순서대로 쭉 나열시켜서 이제 구분 지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준들을 찾아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기준들을 찾아내고 나면 이것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가 보다 그 결과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2차원 또는 3차원으로 시각화하게 되는데 이 전 과정을 차원 축소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림은 UMAP이라고 하는 이제 대표적인 차원 축소 기법인데요. 여기서 점 하나가 세포 하나를 나타내고 있고 서로 유사한 세포들일수록 이 그림상에서 가깝게 또 서로 다른 차이가 큰 세포일수록 멀리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주어진 데이터 안에서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세포들이 그러니까 그룹으로 존재를 하는지 그것을 이제 기존의 생물학적 지식과 정보들을 이용해서 각각의 세포 그룹이 어떤 종류의 세포인지를 이제 어노테이션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고 이제 더 나아가서 서로 다른 종류의 세포들 간에 혹은 연구자들이 확인하고자 하는 여러 실험 조건들 간에 어떠한 분자적 차이들이 있는지를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각각의 세포가 발현하고 있는 리셉터와 라이간드의 이 신호 전달을 통한 서로 다른 세포 간의 상호작용이나 혹은 연속된 세포와 기능 활성화 과정을 수도 타임이라고 하는 이 가상의 시간적 배열을 통한 궤적으로 추적해서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다양한 주제의 연구들에 있어서 실제로 이러한 단위세포 유전자 분석을 활용했을 때 어떤 결과들을 기대할 수 있는지
이제 제가 직접 분석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생쥐 배아의 초기 발달 단계. 수정 후 약 4일이 지나서 착상이 되기 이전 배반포라고 하는 이 시기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 시기의 배아는 약 100개 전후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후에 태아가 되는 이 에피블라스트와 또 욕색이 되는 프리미티브 엔도덤, 그리고 태반을 형성하게 되는 이 트로팩터덤, 이 세 가지 종류의 세포로 구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생쥐를 모델로 해서 이제 포유류의 초기 발생 과정을 연구하는 이제 수많은 연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저는 단일 세포 수준에서 이 각각의 세포들이 어떠한 분자적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발생이 진행되면서 착상을 전후해서 어떠한 분자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또 서로 다른 종류의 세포들 간에 어떤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이제 그런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초기 발생 단계의 정밀 유전자 지도를 만드는 일인데요. 하지만 이 시기의 배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겨우 100개 남짓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이마저도 이제 세포를 분리해내는 과정 중에 한 절반 이상은 쉽게 죽어나가고 맙니다. 그래서 유세포 분석이나 아니면 기존의 면역 염색 등을 이용해서 이 세 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세포를 각각 따로 구별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또 전체 유전자 발현을 분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의 세포를 확보하는 것도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임신한 생쥐를 한 100마리를 잡아도 이제 이 시기에는 한 10,000개 정도의 세포밖에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 소개해드린 이 하이스루프 싱글셀 RNA-seq, 그 중에서도 이 마이크로웰 기반의 기술을 활용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겨우 1,500개의 남짓의 세포만 있더라도 80%에 가까운 높은 수율로 단일 세포 수준에서의 유전자 분석이 가능했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세 가지 종류의 세포 타입이 이제 거짓말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구별되는 아주 훌륭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종류의 세포들이 각각 어떤 유전자들을 특이적으로 발현하고 있는지 이전에 알려진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보다 또 좀 더 정밀하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당연히 이제 기존에 알려져 있던 각 세포들의 마커나 혹은 이 분화 과정에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알려진 유전자들, 뭐 이를테면 뭐 SOX2, 나노그, 캐렙2 같은 이제 에피블라스트의 특이적인 유전자라든지, 혹은 프리미티브 엔도덤에서의 가타4 발현, 또 트로팩터덤에서의 케라틴 18 같은 유전자의 이런 발현들의 그 특이성도 물론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iPSC로부터 분화시킨 인간 골격근 오가노이드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이제 지대근 이영양증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의 희귀 난치성 유전 질환의 이 치료를 위해서 환자로부터 유래한 iPSC에서 크리스퍼 기술로 원인이 되는 유전자를 교정을 하고 다시 이를 이용해서 생체 이식이 가능한 그런 골격근 오가노이드를 개발하는 연구입니다. 배아 발생 과정에서 이 근육 형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 메커니즘을 모방한 실험실에서의 배양 조건에서 이 근 조직의 특성을 나타내는 오가노이드들을 저희가 제작을 하였는데, 이제 실제로 이 오가노이드를 구성하는 세포들이 어떤 세포들인지, 어떤 유전자들을 발현하고 있고 그 기능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단위세포 유전자 분석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굉장히 흥미롭게도 이 오가노이드 안에 실제 사람이나 이 동물의 골격근에서도 일어나는 세포의 분화 과정 각 단계가 관찰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팍스7을 발현하고 있는 세틀라이트 셀 혹은 이 근육 정구 세포로부터 마이오디를 발현하는 마이오블라스트 근화세포, 더 분화가 진행되면 이제 마이오지를 발현하는 근세포와 여기서 세포 융합이 진행되는 단계에 이 MIH3를 발현하는 근관세포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근육 정구세포는 사실 일생 동안 끊임없이 이 휴지 상태와 활성 상태를 오가면서 새로운 근섬유와 이 근육 조직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 휴지 상태에서 팍7과 SPRI1이라고 하는 유전자를 높게 발현을 하면서 이제 대사 과정을 굉장히 억제를 하고 있다가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혹은 어떤 외부 자극에 의해서 근 조직에 손상이 오게 되면 활성화 상태로 들어가서 세포 분열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 근육 정구 세포들 중에 일부는 이제 근세포로의 분화가 일어나서 새로운 이제 근육 조직을 만들게 되고, 또 다른 일부는
다시 세포 분열 주기를 빠져나와서 휴지 상태의 정구세포로 되돌아가는 일종의 순환 과정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일세포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이제 저희가 만든 이 근육 오가노이드 안에서도 이러한 근육 정구세포의 활성화 과정이 이 세포 궤적 분석을 통해서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정구세포 클러스터 안에 이 도넛 모양의 세포 궤적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안에는 팍7과 SPRI1을 높이 발현하는 이 진한 보라색의 휴지 상태로부터 이 세포 분열을 거치면서 활성화 상태로 들어가고 그중 일부는 마이오디를 발현하면서 근화세포로 분화가 되지만 또 다른 일부는 다시 휴지 상태로 회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기존에 알려져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성장 인자와 또 새로운 마커 유전자의 발현 변화도 저희가 확인을 하였고 그래서 이러한 유전자들이 실제로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 인비보 조건에서도 이 근육 정구세포의 활성화를 유도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지 몇 가지 확인하는 실험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단일세포 수준에서 저희가 분석을 했기 때문에 발견할 수 있었던 이런 분자적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 고려대학교 정석 교수님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연구로 자궁 내막암 환자로부터 유래된 암 오가노이드에 관한 내용입니다. 초기 자궁 내막암 환자의 경우 이 가입력을 보존하면서 고용량의 호르몬제 투여를 통한 치료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환자들이 이 호르몬 치료에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서요. 이에 대한 반응이 좋은 경우도 있고 이제 좋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호르몬 치료에서 반응이 좋지 않은 경우는 보통 자궁을 제거하는 수술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환자 유래 암 오가노이드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호르몬 치료의 효과가 왜 환자마다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좀 확인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는 이제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궁 내막 오가노이드를 단일세포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이제 자궁 내막을 구성하는 분비성 상피세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각각 LGR5와 런X3라는 유전자를 두드러지게 발현하는 이제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세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각각의 상피세포들이 가지는 특징적인 그런 유전자들을 조사해 본 결과 이 LGR5 상피세포의 경우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에 대한 리셉터를 모두 발현하면서 면역 조절 기능에 특화가 되어 있는 반면에 이 런X3를 발현하는 상피세포의 경우는 조직 항상성과 착상 또는 임신 조절에 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 런X3 상피세포의 경우에는 이 프로게스테론 리셉터가 거의 없거나 현저히 낮게 발현이 되고 있었는데 흥미롭게도 실제 호르몬 치료에서 효과가 좋았던 환자의 경우는 오가노이드 안에 이 LGR5 상피세포의 빈도가 두드러진 반면에 호르몬의 장기간 반응성이 나타나지 않았던 환자의 경우는 반대로 이 런X 상피세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상피세포의 구성이나 혹은 애초에 암이 어떤 종류의 세포로부터 유래되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 호르몬 치료에 대한 반응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에 주목을 해서 여러 조건에서 좀 더 많은 환자들에서 이와 유사한 경향성이 일관되게 확인이 되어지는지 그리고 이것을 이제 치료 결과에 대한 예측 지표 혹은 새로운 치료 타겟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연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아직 미발표된 현재 진행 중인 연구 내용들이었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최근에 이미 논문으로 발표된 이제 내용들이라 좀 더 간략하게 요점만 짚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어 달 전에 이 JCI에 보고된 이 스터디에서는 뉴트로필이라고 하는 그 면역세포가 있는데 이 면역세포의 기능적 이상에 의해서 네토시스라고 부르는 뉴트로필 익스트라셀러 트랩이라고 하는 이제 그 체외 그 매트릭스가 형성이 되고 이제 그 결과로 심근혈관에서 산발적인 혈전증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결국엔 심장 비대증과 심부전까지 진행이 되는 그런 마우스 모델을 저희가 싱글셀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사람 이 심부전 환자의 혈액에서 KLF2라고 하는 유전자의 발현이 정상인 사람에 비해서 관소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보고 생쥐의 면역세포에서도 이 인위적으로 KLF2 유전자를 넉아웃을 시켰더니 실제로 이 혈전증과 이 심장 비대증 증상이 더 악화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뉴트로필에서의 KLF2라는 유전자 감소가 다른 종류의 여러 가지 세포들의 기능과 활성화에도 영향을 주었는지
이제 그 분자적인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 단일세포 유전자 분석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심장 조직 내에 존재하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면역 세포들과 또 혈관 내피세포, 또 파이브로블라스트 등을 먼저 특정을 한 다음에 이 KRF2 유전자의 발현 여부에 따라 이들 서로 다른 세포들 간의 상호작용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이제 인터랙톤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여기서는 흥미롭게도 TNF, SF9, CD137L 또는 이제 포1BBL이라고도 하는 이 이뮨 체크포인트 유전자에 의한 신호 전달이 현저하게 증가가 되어 있었고 이 유전자는 실제로 여러 장기에서 이 혈전증과 섬유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를 이제 관찰된 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하나의 분자 기적으로서 이제 논문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논문에서는 저희가 골순의 미세 환경을 구성하는 기질 세포들의 이 분자적, 기능적 다양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단일세포 유전자 분석을 활용하였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골수 내에 존재하는 여러 기질 세포들은 뼈의 형성 과정뿐만 아니라 이제 조혈 과정이나 혈관 생성, 또 지질 생성까지도 복합적으로 관여하는 말하자면 굉장히 이 멀티펑셔널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골수 내에 존재하는 기질세포,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이 간엽계 세포 안에 이제 여러 서브 타입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가설을 이제 세우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시퀀셜 서브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이것은 먼저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이제 메이저한 셀 타입들을 먼저 분리한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흥미가 있는 한 가지 세포종만 따로 분리를 해서 다시 헤테로지니어티를 확인하고 이 과정을 반복해서 몇 차례 이제 수행함으로써 분명 같은 종류의 세포들인데 이제 그 안에 존재하는 마이너한 그런 세포 아종들을 특정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예측된 여러 세포들로부터 이제 이 세포들이 골수 안에 어떤 위치에 존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세포로부터 이 세포들이 각각 어떤 세포로 유래해서 어떤 세포로 분화가 이루어지는지 또 노화나 혹은 특별한 어떤 외부 자극이 있을 때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기존의 여러 가지 다양한 생물학적 이 실험 방법들을 이용해서 검증하고 이제 확인을 한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단일세포 유전자 분석은 사실 그 자체로 우리가 연구 타겟으로 하는 어떤 유전자의 발현을 보다 정밀하게 하이 레졸루션으로 확인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GPR182라고 하는 이 유전자는 어떤 라이간드와 결합하는지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올판 리셉터인데요. 이 유전자가 혈관 내피세포에서 발현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보고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를 넉아웃을 시켰더니 골수 내에서 조혈 모세포의 수가 현저히 감소하고 동시에 혈액과 또 비장 안에 이 조혈 전구세포들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저희가 단일세포 유전자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골수 안에 있는 모든 혈관 내피세포가 이 GPR182를 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이 정맥세포와 사이누소이드 세포에서만 특이적으로 발현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를 통해 이 특정 혈관 내피세포들이 그 기능이 이제 골수 내 조혈 모세포의 빈도와 항상성 조절에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조직이나 혹은 인비보 실험에서뿐만 아니라 인비트로의 세포 배양 조건에서도 이런 단일세포 유전자 분석을 활용한 연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논문은 외부에서 이제 몇몇 전사인자를 인위적으로 과발현시켜 줌으로써 특정 세포를 올리고덴드로사이트 프로제니터 셀로 리프로그래밍 시키는 그런 방법에 관한 연구였는데 실제로 같은 배양 조건에서 우리가 렌티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이 전사인자들을 과발현시키고 또 세포 분화를 유도했을 때 한 DC 안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다 똑같이 분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는 분화가 잘 일어나고 또 그 중에 다른 일부는 뭐 분화 속도가 굉장히 느리거나 혹은 거의 분화가 되지 않는 채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말하면 실제 어떤 뭐 조직이나 인비보 상황만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흔히 이렇게 세포 배양 과정에서도 혹은 분화 유도 과정에서도 세포의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우리가 단일세포 유전자 분석을 활용했을 때 이러한 특징들을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이 실험에서는 이제 우리가 의도되었던 그런 분화가 잘 된 세포와 그렇지 않은 세포들을 이 트랜스크립톰 레벨에서 각각 구별을 해서 그 빈도라든지 혹은 유전자의 발현들을 확인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싶은 연구 내용은
BD와의 이제 글로벌 공동 연구를 통해서 국내에서 수행한 코비드-19 환자의 면역 세포에 대한 싱글셀 프로파일링 연구입니다. 앞에 소개해드린 이제 여러 연구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스터디에서는 무려 이제 171개의 서로 다른 환자 샘플로부터 24만 개 이상의 면역 세포들을 단위 세포 수준에서 이 분석을 완료하였고 데이터 인테그레이션을 통해서 이 모든 정보들을 하나의 DB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부터 뭐 우리가 흥미롭게 봐야 하는 여러 가지 주제들, 뭐 이를테면 뭐 중증도에 대한 차이나 혹은 증상의 이 진행 과정이나 혹은 스테로이드 처방 전후의 어떤 분자적인 변화들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들을 저희가 완료하였고 이 연구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어렵겠지만 이러한 라지 스케일의 코호트 연구에 있어서도 이 단위세포 수준의 유전자 분석이 만들어내는 정보 가치의 탁월성과 또 활용 가능성이 사실 다른 어떤 방식보다도 월등히 높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연구자로서 굉장히 최근에 가장 일도 많고 또 바쁘면서도 가장 재미있고 열정적으로 여러 가지 주제 이 분석 업무들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는 혼자서 하는 연구는 거의 없고 이제 국내외 여러 기관과 또 많은 훌륭한 연구자분들과 함께 다수의 크고 작은 공동 연구들을 수행하면서 이제 늘 새롭게 많이 배우고 또 도전받고 자극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함께 이제 열심히 우리 연구하고 있는 모든 동료 선후배 연구자분들께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